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이 오면 가족들이 모이거나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이러한 명절 전후로 종종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 바로 1인 가구의 고독사입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져 마주칠 사람이 없는 탓에 외로운 죽음이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노년층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고독사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복지 사각지대의 외로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소개합니다. 김동우 대구시 복지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인데요. 잊을만 하면 고독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고독사란 말을 하지만 고독사란 어떤 것이고 어떤 상황을 지칭하여서 고독사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 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먼저 김동우 복지국장께 고독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고독사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혼자 사망한 상황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상당 시간, 정확하게 시간은 지칭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임종과 함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교수님, 지금 우리 지역에 그리고 최근 알고 계신 사례들 중에 이런 고독사의 사례라든지 이런 이 사례를 보시면 발견되는 특징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역에서도 물론 2020년에 조금은 이슈화된 그런 그 사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 수원시에서 네. 발견이 된 그 고독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그 수원시의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이제 주검으로 발견된 상황이고요. 이들은 이제 생활고에 휩싸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 원인은 사실은 의료비의 그 부담으로 인한 그런 그 생활고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그런 그 지원이 가능한데 이들 모녀의 경우에는 사실 거주지하고 등록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 불명자로 판명이 되었고 공공 그 안전망에서도 배제가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나 이런 센터나 읍면동에서도 파악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복지 사각지대가 사실은 고독사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독사의 정의에서도 보셨겠지만 고독사라는 게 사람과 최소한의 어떤 접촉이 가능하게 되면 고독사는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채업자를 피해서 본인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단절을 하셨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맞습니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구시 역시 고독사 발생률이 이 고독사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는 좀 아주 비교적 이렇게 이제 증가 추세를 집계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도 정확한 고독사의 집계라기보다는 이제 무연고사 또는 변사 이에 대한 집계만 있는 정도고요. 고독사는 사실 무연고사나 변사하고는 조금은 다르거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하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의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홀로 기거하다가 홀로 죽음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가족이 인수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인수자가 없거나 하면은 무형고사가 무형고사. 되는 거고 네. 형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과 연루가 되는 죽음의 경우에는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는 변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사나 무형고사에 대한 정보는 지금 이제 집계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고독사에 대한 통계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독사는 통계 없는 죽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일종의 굉장히 외롭고 사회복지망의 사각지대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지 이게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군요. 아니죠. 법률적인 용어라고 보긴 어려운데 네. 아까 국장님 그 개념 소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작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고독사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에 기반한 또는 이제 일반적인 사인의 그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개념에 대한 논란은 있죠. 네. 정확하게 지칭한 대상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고독사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범주 내에서 고독하게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나중에 유족들이 장례라든지 이런 걸 인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돌아가실 때 상황이 이런 고독사의 범주에 속하는 이런 사망의 비율 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공식적인 고독사의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활용해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이제 2017년 2,008명에서 2021년 3,603명으로 평균 한 1.8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2017년에 116명에서 2021년 201명으로 1.8배 증가해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나 연평균 한 15%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평균 15% 증가하면 이 증가 속도가 정말 가파른 건데요. 그러면 고독사가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게 갑자기 없던 현상이 늘어나게 된 것인가? 아니면 예전부터 사망은 있어 왔으나 집계가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집계가 되기 시작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연평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건지 이거는 이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보통 고독사가 발생하게 되면 교수님 제가 앞서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원래 없었는데 최근 상황이 안 좋아져서 고독사가 많이 생기는 건지요? 아니면 예전에부터 이런 상황은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건지요? 그러니까 저희 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어떤 죽음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것을 고독사로 보고 신고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현장에서의 어떤 정확한 답은 사실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이제 유출을 한 바로는 사실 이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가족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런 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복지팀을 비롯해서 이제 복지 정책들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발굴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화된 이런 시스템들도 분명히 이에 일조를 할 거다. 그래서 원래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사회경제적인 상황들, 가족적인 상황들이 거기에 이제 추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상황이 다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이렇게 그렇죠. 증가율이 가파르게 나타나는군요. 예, 예. 그런데 고독사가 발생하면 고독사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독사는 뒤늦게 발견된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알려지지 않는 게 고독사의 특징인데 대부분의 고독사가 발견되는 경위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독사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홀로 기거하시다가 이제 아무런 그 타인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발견되는 경위도 주로 이제 어떤 주변에서의 악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갖고 민원들이 발생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이제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니 고독사인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채무자라든지 월세 또 뭐
공공 그 비용 납부 이런 것들이 이제 체납이 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들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나 지인이 연락을 취해봤는데 오래 연락이 단절되다 보니까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던 결과로는 주로 이제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발견하는 경우들이 뒤를 잇더라고요. 네. 예. 국장님 그렇게 해서 이 무용고자들이 발견이 되고 고독사하신 분들이 발견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후속 조치로서는 저희가 지금 무용고 사망자가 이제 구군에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고자를 공고를 해서 그리고 공고를 한 뒤에 이제 하장 후에 봉안당에 5년간 임시를 보관하고 기간 후에는 이제 미인계시에 합동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에서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서를 또 작성받아서 대행하기도 하고 그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에 사실은 뒤에 일은 거의 시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감당을 하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원 예산들이 사실은 아직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 장례 정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그 발견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발견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월세나 이런 그 상황으로 집의 주인들의 경우에는 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조치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조금은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죠. 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 전문가들 같이 이렇게 숙달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실 때 마음의 준비를 하시겠지만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현장을 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그 자체로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살필 정도의 여력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교수님 나중에 그런 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독사가 이게 예전에는 고독사 이러면 노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고독사가 노인들만의 일이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략 어떤 패턴들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 징후들, 위험군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층이 홀로 사는 가구, 이게 이 고독한 주거 이러면 노인이 홀로 이제 자식들 떠나고 홀로 사는 가구를 떠올리게 되는데 국장님 실제로 고독사 발생 연령층을 보면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독사 통계는 없지만 이제 무용고 사망자 통계를 활용해서 대구시를 본다면 이제 65세 이상 노년층이 한 56%로 가장 많지만 50세부터 64세까지 장년층이 31%를 차지하고 있고 네. 40대 미만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독사가 비단 노년층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양한 계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노년층 다음으로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에 대한 조사나 지원도 저희가 지금 포함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고독사라는 게 노년층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청년층 그리고 장년층에도 역시 통용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취업난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사회적 단절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이 실제로 보시면 연구하시고 전공 영역에서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보실 텐데 청년층들이 이런 고독사하거나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상황은 이전과는 많이 다르고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경기도 어려워졌고 이제 취업도 어려워지고 지금 청년 실업률이 보통 이제 9%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고립되는 청년들의 특성을 보면은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알코올 문제라든지 게임, 도박 이런 데에 이제 중독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런 그 고독사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고립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는 게 이 청년층 고독사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우울이나 이런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많이 접근을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그런 것과 복지를 접목한 그러한 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우려하시고 계신 지점이 그냥 단순하게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고립감에서 오는
이런 단절, 그다음에 이런 단절들이 결국은 고독사로 이어지는 방식들 이런 것들은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죠. 이전에는 이런 양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노인들은 그렇다 나이가 드시고 더 이상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추동하기에는 힘이 없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력 의지 이런 걸로 나갈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고립돼서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갇히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방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니트족이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이들이 왜 자기 방임을 하게 되고 니트족이 되는가라는 경로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서 본인을 지지해줄 이런 가족이라는 집단도 이제 소규모화되었고 단절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모하고 아예 연락이 두절된 경우들도 많고 사망해서 안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자리나 이런 것들 통한 안전망을 구축해 놓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열패감이나 실망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어떤 끈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방임이 고독으로 고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낳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전체 어느 뭐 특정한 세대의 계층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년, 청년, 노년 다 그렇다면 지금 고독사 위험군 우리 사회 전체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그런 고독사 위험군,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적 고립에 처한 위험군이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을 해야지만 이런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한 조사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추할 뿐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근에 중장년 그 주거 취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인 가구 그 위험도를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실 그런 주거 취약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쪽방이라든지 뭐 원룸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노후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중장년 이상의 분들을 봤더니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이런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가 있더라. 네. 그런 그 조사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구에서도 이런 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전체 그런 그 위험 집단을 발굴을 해내는 그런 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 방금 사회적 고립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 고독사라는 이 현상의 고위험군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징후적으로 바로 이제 고독사라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신데 국장님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런 그래도 나름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 상황은 객관적인 지표로 잡아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학계에서나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독사 이용공이라 하면 이제 1인 가구를 많이 좀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의 이제 1인 가구 통계를 보면 2015년 이제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23만 9천 가구로 저희 전체 한 25.8%를 차지하였습니다. 근데 네. 2021년 기준에는 이제 30만 5천 가구로 전체 30.9%로 차지해서 한 5.1%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관계 약화로 이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고독사 증가로 이제 이어지는 요인이다 볼 수 네.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코로나 장기에 따른 사회 관계망 위축 그리고 고령화, 실직 등 생계 위기와 함께 가족 돌봄 약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고독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도 30.9%면 전국에 비해서 뭐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국적인 수치 자체가 거의 워낙 높으니까요. 그러면 혼자 있다고 해서 다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것은 아닐 테고 이 징후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왜 이런 고독사가 늘어난지 이유를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고립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연고 중요시하고 집단의식 강해 보인 민족이 없고 국가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안부 발표 통계 보면 1인 가구가 사실상 최초로 40% 넘었다고 하는 발표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40%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지만 여기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은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여러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 커뮤니케이션적인 요인들, 서로 소통이 단절돼 있는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 고독사가 증가할 가능성, 그 고독사 증가의 자양분이 무궁무진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교수님, 지금 이 추세는 앞으로 더 증가하고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요? 아니면 코로나라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다소간 다른 형태로 다시 다르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복지 정책의 그 성과들을 봤을 때 어떤 그 결론들이 나오고 있냐면 최근에 복지 정책의 양적인 파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어 왔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보편주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늘려오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라든지 또 이제 경제 지표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또 가족 관계의 단절은 굉장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 강화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 앞으로 고독사 이런 부분들은 더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복지 정책이 그간에 잘 대응해오지는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조금은 저는 전망은 어둡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에도 이제 세계 경제적인 추세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도 굉장히 지금의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사회 이동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네. 더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특히 중장년들의 실직이라든지 청년들의 이런 그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욱 강화가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네. 고독사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복지 정책에서 위기 가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징후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단전 단수가 있다라든지 네. 빈곤층이라든지 이러한 그 집단들이 있는데 이런 집단의 규모를 봤을 때도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도 한 4만 한 1,000몇 가구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수치가 대구시에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또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빨리 잘 대응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수치는 더욱더 커질 우려는 항상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상황 자체가 고독사 이 경향을 완화시키거나 빈도를 줄여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나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는 것과 가족을 생각하는 형태 변화란 건 이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근데 국장님, 고독사 이러면 원인을 대부분 자기가 혼자 방 안에 틀에 박혀서 혹은 남들과 소통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고독사에 이르게 되는 이 사회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생각들이 많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곤, 관계단절, 우울 이건 본인이 결국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지 사회구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런 시선을 느끼시는 분들이 구조적인 도움을, 공적인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제시되는 공적인 도움을 오히려 거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복지 정책을 펴시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지요? 사회적 도움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실제 현장에서 읍면동에서 직접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오는 얘기를 보면 실제로 이제 고독사가 이제 예를 들면 빈곤이 주 원인이라면 아까 저희가 공적 영역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빈곤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삶의 무기력증이라든지 절망, 우울증, 대인 기피증 이 정신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적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운동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위에서 이제 보이지도 않고 이제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내기도 예방하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 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서 이제 민간이 함께 협업을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고독사를 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에서 이 고독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예방 조치랄까요? 이런 게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계신지 말씀을
국장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시는 2018년 증가하는 고독사에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고독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올해 대구형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스마트 돌봄 체계 구축 등 5개 과제 35개 세부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네이버하고 협업해서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자동 안부 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 안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서구, 수성구, 달서구가 함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여 위험군 발굴, 안보 확인, 심리정신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구군, 복지관 등 민간과 협업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을 다양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나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예방 조치들을 도입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고 그것이 또 좋은 반응을 얻어서 또 위에 정부한테 인정받고 지원까지 받으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혼자 계시는 분들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 AI 우리 IT 기술이 좋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적용한 사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소개를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네이버하고 협업해서 네. 지금 현재 1인 가구, 중장년 가구 한 1,0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AI가 이제 주 1회 정도 안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안보 전화를 통해서 위기 징후가 있으면 바로 이제 콜센터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위기가 없는지 이런 확인하는 IT하고 협업한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안심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마트 약상자라든지 이제 플러그라든지 통해서 전력 사용이나 이런 게 없는 부분이 있다면 또 위기 징후가 감지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안보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게 선정된 일부 대상층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거의 해당되는 대부분의 1인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보시는 분들한테 거의 다 이런 서비스를 하실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전체 이제 말씀하신 고위험군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차츰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전체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대상으로 치자면 거의 극히 일부분이겠군요. 그 일부분 AI 사업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네. 또 이런 IT를 결합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AI 외에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또 각 구군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지금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징후적인 어떤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수도 이러면 안 쓰면 바로 체크해서 간다는 그런 서비스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렇죠.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급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행복 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가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에다가 알리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 가구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AI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자체 나름의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상이 주로 아직은 이제 노인이라든지 네. 장애인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계가 있고 중장년이나 청년은 아직은 배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읍면동 허브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복지 허브화 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들을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해야 되는 1인당 그 담당 가구 수가 한 85세대 정도 네.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좀 한계가 있죠. 제일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제 해결책은 사실은 이런 촘촘한 예방대책인데요. 예방대책을 또 강구하다 보면 항상 또 끝에 이르는 문제가 뭐냐면 1인당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와도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이분들이 문제가 터지면 또 요걸 또 혼자서 또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고생은 하셨는데 요걸 다 먹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독사 예방 대책과 함께 우리가 지금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고독사의 지침 범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작년 4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고독사 예방법이라고 하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법에 따르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지자체 단위의 조사도 있는 데가 잘 없고요. 이렇게 전국 조사는 있을 리가 만무하죠. 이런 실태 조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수님? 원래는 이 고독사 예방법이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작년의 경우에도 이제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행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선거가 있고 이런 또 민선 이 지자체 장들도 이제 변화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은 조금 틈이 생기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대구시에서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왜 대구시 우리도 뭐 다른 지자체와 사정은 비슷하겠습니다만 이 교수님은 지금 대구시의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구시의 전수조사 필요성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한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0세에서 64세 1인 가구,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 13만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사 거부라든지 접근의 한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이 이제 전수 실태 조사를 하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방 정부상 재정적이라든지 인력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연구 용역 끝나면 이제 그에 맞춰서 계획이 발표될 건데 그 계획에 발맞춰서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고독사에 관련된 그 정책을 편다면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법 제정에 앞서서 자체적으로 2018년에 고독사 예방 조례 만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이 해당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오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해 주신 그 이외에 이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른 고정 사업들 우리 시가 추진해온 사업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2018년 조례 개정과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연구 용역을 거쳐서 올해 이제 새롭게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위기 가구에 대한 상시 발굴 체계가 일단 중요한 부분이라서 상시 발굴을 통해서 일단은 그런 위기 가구들에 대해 꼼꼼하게 저희가 살필 수 있도록 그래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아까 보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고독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 교수님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는 상당 부분 노력을 하시지만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민간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지원 사업 같은 걸 강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 고독사를 당하게 되는 그런 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이제 은둔형이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그 공공의 발굴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이제 조금 찾아가는 직접 손발이 되어서 발굴을 하는 그런 그 전담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난 몇 년간 상인복지관이나 뭐 학산복지관 이런 곳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이런 위험 가구들을 발굴을 하고 또 이제 그들을 지원하는 이런 그 서비스들을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게 고독사 예방의 차원은 아니고 니트족에 대한 지원의 차원이긴 하지만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월성복지관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주 내용은 이런 그 밖으로 자꾸 나오게 하시고 또 이제 사회적 관계를 조금이라도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가지게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서비스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예산상으로나 이런 인력 구조의 문제상으로 인해 갖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이 서비스들을 하기에는 민간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제안 혹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것들은 민간과 결합해서 좀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신지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이제 문제의식이 오히려 더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민간에서는 사실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공공에서는 좀 데이터를 많이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민간이 또 공공이 나서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만들어질 텐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민간은 이제 공공만 바라봐야 되는 이런 한계가 너무 안타깝게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매번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대상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하는 것들은 공무원 부분이 매번 그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또는 전문 인력들이 찾아가서 해야지만 조금 더 그 시너지도 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명예 그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라든지 통장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그 위험 대상들에 대한 접촉을 많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뭐 조금 약간의 이런 실비적인 지원은 있지만 거의 그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공공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게 시너지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어느 상태로 어떤 분들이 도움을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민간이 확보하는 건 정말 힘들다. 그래서 공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공적인 데이터들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공적인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공공 부분도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이게 경찰이라든지 이 정보가 실제로 공유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전체 고독사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연구 용역에서 이제 통계에 대한 기반 구축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정보 차원에서의 이게 체계적인 통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해서 이 데이터가 민간하고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이제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게 실제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지금도 주고 계신 민간 영역의 활동가들에게 많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는 어떤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 그게 있다면 훨씬 더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재 대구시 위기 가구 및 고독사 발굴을 위해서 지금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한 11,500명이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142개소에 한 4,000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 도움 덕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독사라든지 위기가구 발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 저희가 재정적인 여력으로 해서 이제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 영역을 조금 자원을 활용해서 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많은 활동과 지금 진행되어 온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 교수님,
기존의 고독사 예방 사업 이것은 한계다. 이건 정말 더 고쳐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싶은 기존 예방 사업의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 중심으로 지금은 조금 제한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그것이 이제 조금 중장년층이나 청년층에는 이제 다른 버전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확장이 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요. 일단 이제 발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그 발굴된 위험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례 관리라는 거는 지역 사회 속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복지 정책 안에서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라는 게 대구 남구에서는 지금 선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이런 그 사회적 고립군까지 함께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조금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대상별로 연령계층별로 또 어떤 조건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고립된 사람들의 특성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복지정책 안에서 함께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부서들 간의 또 업무들 간의 유기적인 이런 그 연계 작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앞으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 사업에 지금 기존의 예방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단순히 그냥 외롭게 살던 사람이 고독하게 죽어갔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 전체의 맥락에서 다시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방하겠다는 대책 중에 가장 그 실효적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을 최대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용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전기, 수도, 가스는 사람이 생존해 있다면 어쨌든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른바 라이프라인이라고 한답니다. 생명줄이라고 하는데 이 사용량을 체크해보고 이게 급감하는 1인 가구를 중점적으로 일단 위험하다고 보고 점검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게 상당 부분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전기, 수도, 가스 등 사용을 체크해서 이제 사용이 없다든가 아니면 집안 전체 열 감지라든지 활동 센서 감지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활동이 없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보호자한테 이제 발송되는 휴대폰 안심 서비스 앱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오로지 혼자 생활하신 분들이 이제 안부 확인하는 정도의 이제 서비스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는 게 이제 고독한 생활을 살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 본다면 정서적인 지지라든지 말벗 등을 위한 효도리 효순의 인형이라든지 그런 AI 안부 전화도 좀 더 진화시켜서 상호 교감하고 삶을 좀 풍요롭게 지원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병행된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떤 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그 접근들은 1인 가구, 그러니까 홀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떤 과정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제 결과적인 현상 중심으로 치우친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이걸 갖고는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수원시 그 세모녀 사망 사건에서 발견된 것처럼 주소지라든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지금 존재하게 되는 거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주불병자가 2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테니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한 직접 발로 찾아가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완적으로 강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 데이터들을 지자체는 사회부장 정보원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받고 나면은 찾아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수사권이 없는 그런 그 형사 사건과 관련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지자체가 대응하는데도 당연히 한계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지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경찰을 포함한 다른 구체적인 그 진입할 수 있는 권력을
계획을 가지고 아무나 문 따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시스템은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 아까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수원 세무원 사건 이후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민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별사법 경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듣고 있어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종합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저희도 이제 아까 정보통신외에서도 대구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 부분에서 이 부분이 데이터가 조금 늦게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이제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 공공요금 체계에 관련되는 기관 그리고 이제 배달 라이더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빨리 받아서 바로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특화형 데이터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활용하려고도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방금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우리 지역의 그 구체적인 정책 방향 그다음 구체적인 안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계획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그다음에 재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용군의 이제 상시적 발굴 및 관리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체계 구축, 소득, 일자리, 건강 보장, 사회 안전망 조성, 대구형 스마트 돌봄 체계 구축, 공공 민간 협업 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설정해서 시행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재원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강화 확대하는 부분으로 나가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발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 안 되더라도 민과 간이 같이 협업을 만든다면 실제로 그런 부분을 실제로 제가 비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민간과 자원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얻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앞으로 나가볼 생각입니다. 네, 우리 그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항상 그 이 질문은 드리는데 이쪽 분야 예산은 삭감 안 되고 어떻게 될 예정인지요? 이제 예산이라는 거는 실제로 정말 필요 불급한 곳에 가야 되고 근데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라든지 이런 예방 부분은 저희 지역 공동체가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 되는 그런 필요한 부분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뭐 적어도 지금 말씀 나눈 내용으로 보면 삭감해서는 안 되고 훨씬 더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시장께서 혹시 삭감하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트렌드가 그런 트렌드가 아니고 증액이 되면 됐지 삭감돼서는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 교수님께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토론을 마감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고독사라고 하면 이 교수님 보통 외롭게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죽음에 이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이 큰 비용을 들여서 꼭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조용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망이 이런 걸로 발견되었다. 나가서 누구를 괴롭히거나 사회적인 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빨리 해결하자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별다른 그게 없으니 고독사에 대한 관심, 이게 복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소 무감할 수 있지만 한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안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복지 측면에서 왜 우리가 이 고독사란 것에 주목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는 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고독사라는 것을 볼 때 이제 죽음의 한 양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 이 죽음의 양상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져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개인의 생애사적인 한 결과일 뿐이고 한 현상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차원에서 가족의 차원에서 해결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존엄한 죽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회 구성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면은 죽음에 임하면서도 뭐 혼자 죽던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그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던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존엄하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안락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 복지에서도 관심을 많이 안 가졌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그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특히 고령화된 사회에서 이런 죽음의 질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고독사라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질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고민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과 함께 시위에 대한 건의, 비판 꼭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는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저도 오면서 많이 고독사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고독하지 않고 이제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질의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고독사 방지라는 그 방지에 맞기보다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등 이제 고독사 예방에 대한 기술은 이제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고독사 예방을 이제 따뜻한 복지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립되어서 외로운 삶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신다면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숙 교수님. 저는 한 가지만 시에 부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인력적인 측면의 문제입니다. 복지 전담 공무원도 굉장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측면에서 이 일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전문 인력으로 배치를 하고 더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이든 전문 인력이든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심리 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트라우마를 해결해주기 위한 이런 접근들은 분명히 강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가는 길마저 가장 외로운 방식 고독사의 그늘에 대해서 김동호 대구시 복지국장 그리고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소속감의 근원이요. 우리 존재의 기초이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 존재를 허물고 어디에도 마음 둘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명절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명절은 가족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추석에는 가족 간에 말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말로 보듬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어학자 데보라 테넌의 말은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란 우리가 의도했으나 전달되지 않은 의미를 보충하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전달받은 부정적 의미를 지우면서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꾸준히 균형을 잡아가는 행위다. 소중하고 편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존재. 바로 그 가족들과 나머지 연휴 기간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